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 불교 방송 큰법당에서 명상하는 뇌라는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기쁩니다. 사실 오랫동안 이 법당에 오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도 이런 강좌를 원활하게 할 수 없었고, 또 저는 요즘은 그 카이스트 명상과학연구소를 설립해서 지금 한 5년 가까이 그곳에서 과학자들하고 명상을 연구하고, 그리고 또 학생, 교수, 직원, 외국인 교직원들을 위해서 명상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하기도 하고, 또 그 개발된 프로그램을 이제 적용해서 함께 나누는 그런 일들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일환으로 이 명상하는 뇌라는 책을 저희가 번역을 했어요. 이 책은 카이스트 명상과학연구소의 저와 그리고 김은미 교수님 함께 번역을 했습니다. 오늘 함께해서 같이 나눴으면 훨씬 좋을 뻔했는데 아주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올 수 없어서 대신 제가 사과드립니다. 이 책과 인연이 된 것은요, 2016년도인가요? 제가 세계에서 가장 명상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면서 깊이 있게, 그리고 대중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명상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 그리고 학술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단체가 마인드 앤 라이프라고 하는 곳입니다. 마인드 앤 라이프 인스티튜트, 마음 생명 연구소 정도로 번역을 할 수 있겠네요. 그 연구소는 사실은 한 20, 30년 전에 달라이라마, 티베트 불교의 달라이라마 스님께서 명상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게 이 과학 시대에는 매우 중요하겠다라는 이제 통찰을 가지고 세계 유수의 과학자들하고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20여 년 동안을 꾸준히 물리학자, 양자 물리학자뿐만 아니라 천체 물리학, 그리고 이제 점점 지나면서 뇌과학이 발달하니까 뇌인지과학, 심리학, 다양한 분야의 자연과학자들을 만나서 담론을 이끌어갑니다. 매우 인상적이었던 것은 21세기는 과학 문명이 의 꽃이 만발하는 시기이다. 그래서 이때 맞춰서 불교와 깊은 대화를 했을 때 과학도 크게 도움을 받고 불교도 과학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통찰을, 지혜를 가지신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달라이라마 스님은 티베트 불교의 큰 어른이시고, 이분은 역시 또 국왕입니다. 그리고 많은 고통을 혼자 안고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계시거든요. 나라를 빼앗기고 또 그 많은 고통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폭력으로 표현하지 않고 사랑과 연민, 자비로 그걸 표현함으로써 무저항의 평화의 상징처럼 우리 곁에 아직도 계시죠. 근데 그런 분이 어릴 때부터 이 과학적 사고방식, 그리고 과학적인 실험, 이런 게 매우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티베트 불교 그런 라마, 달라이라마가 되려면 어릴 때부터 특수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아직 과학이 이 동양으로 많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인데, 서양의 선교사들이 이런 카메라를 갖고 온다거나
라디오 트랜지스터를 선물하면 그걸 다 뜯어가지고 해부에게 분해해보고 거기서 원리를 이제 발견하려고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이 이제 미국에, 유럽에 자주 방문하시면서 그런 과학자들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또 과학자들에게 새로운 통찰을 주는 일을 20여 년간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계시니까요. 훨씬 더 이제 횟수로 하면 더 많아지겠죠. 근데 저는 사실 이 선불교를 기반으로 해서 대승불교 공부를 선악과에서 했기 때문에 기반이 대승이죠. 그리고 어릴 때부터 저는 봉암사, 송광사 등에서 선 수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 뼛속에는 선불교가 각인이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실제 학문은 초기 불교를 했습니다. 인도, 스리랑카 그리고 영국에 이제 빨리 성전 협회, 빨리 텍 소사이티가 있는 그곳에서 이제 그 회장님을 제 슈퍼바이저로 지도 교수로 모시고 거기서 학위를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 제 학문적인 쪽은 초기 불교입니다. 여러분들 초기 불교 공부해 보시면 대승불교, 티베트 불교처럼 그렇게 광활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실질적이고 논리 기반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신비적인 요소들이 별로 없어요. 예. 대승불교는 그래도 신앙적인 게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티베트 불교는 말할 것도 없이 그렇고요. 그래서 티베트 불교에 대한 제 선입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불교 방송에서 달라이라마 스님과의 대담을 한 그 영상들을 한 40여 개 해서 다 번안해가지고 그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앙승가대에 있을 때 방학 2달을 딱 피우고 마음 먹고 그 비디오를 다 봤습니다. 그 비디오를 다 봤어요. 하나도 안 빼고. 볼 때마다 막 환희심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달라이라마 스님께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동국대 이사로 있었기 때문에 매년 동국대 의대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한의사, 양의사 다 함께 한 15분들이 달람살라에 가서 의료 봉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자청해서 제가 단장을 할 테니까 함께 가자 해서 제 목적은 이제 달라이라마 스님을 친견하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갔거든요. 그래서 10일 동안 이제 그분들은 열심히 봉사하고 저는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티베트 불교 이모저모를 살피고 2번에 거쳐서 달라이라마 스님을 친견을 합니다. 그때 저는 뭐 그 사인 받고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제가 품었던 질문 딱 한 가지. 그 질문이 뭐였냐 하면은 바로 이거였어요. 20, 30년 동안 달라이라마 스님께서는 어떤 태도로 불교 혹은 종교와 과학, 그것도 자연과학과 그런 심도 있는 대화를 하셨습니까? 어떤 원칙이 마음속에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이 두 개는 과학과 종교 혹은 불교는 만날 수 없는 평행선을 그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아주 원활한 대화들을 나눌 수 있었습니까? 제가 당신께서 대담한 것들을 비디오를 많이 봤는데 매우 감동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굉장히 활짝 웃으시면서 That's very good question, important question 하시면서 대답을 영어로 막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대답의 내용이 저한테는 지금까지 제가 품어왔던 모든 질문들, 의문들이 쫙 풀리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첫 번째 원칙, 과학자들하고 대담할 때의 원칙은 첫 번째, 우리 인간에게, 인류에게, 생명에게 유익한 주제를 선정한다.
자칫 잘못하면 서로 논쟁으로 끝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익한 주제, 예를 들어서 과학에서도 심리학, 정신학에서 정말 많이 연구한 이 화에 대한 것. 화는 왜 일어나는가? 화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다양한 방법들이 이쪽 그 과학계에서도 많이 개발이 돼 있고, 불교도 마찬가지로 불자님들 잘 아시겠지만 부처님께서는 대의왕이라고 하잖아요. 왕 중에서도 아니 의사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의사 대의왕인데, 세 가지 독을 빼내기 위해서 법을 설하셨거든요. 그게 뭡니까? 하나는 탐, 진, 치잖아요. 저는 쉬운 말로 탐을 확이라고 표현하고, 우리만 의태어 의성어가 발달했잖아요. 화는 욱이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화가 났다가 막 그 원하는 게 안 되고 그러면 막 그 화가 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머리가 멍해집니다. 그래서 치는 멍이에요. 그래서 확, 욱, 멍. 탐진치가 우리 삶 전체거든요. 이 사바세계, 고통의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 근데 이 화를 다루는 거, 이거는 불교의 매우 전문화된 이론과 그리고 그에 따르는 구체적인 행법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비관이에요. 사무량심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에서 연구한 결과와 몇천 년 동안 불교에서 개발한 구체적인 수행법과 이론을 접목하면서 같이 굉장히 생산적인 토론을 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불교는 세상의 모든 만물, 현상들을 관계론적으로 봅니다. 원인이 있으면 거기에 따르는 조건들과 함께 결과가 산출되죠. 어떤 분들은 이건 초기 불교에서는 이렇게 연기를 해석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초기 불교, 상자부 불교, 대승선 불교, 연기는 가장 기본 바탕입니다. 불교 가르침에. 이걸 우리가 연기법이라고 하잖아요. 원인, 결과만 이야기하면 인과법이고, 원인과 조건들을 이야기하면 인연법이고, 이 전체를 통합해서 이야기하면 연기법이에요. 예. 그래서 이 연기법을 가지고 과학과 대화를 하면 굉장히 이야기가 잘 풀린다는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과학도요, 원인이 뭐지? 그리고 그걸 둘러싸고 있던 어떤 조건들이 있지?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지? 질문들을 끊임없이 하면서 어떤 한계치 내에서, 그건 가설을 세우잖아요. 그 가설을 한계치 내에서 그걸 검증해내는 거. 이게 과학이거든요. 그리고 무한히 열려 있어요. 그래서 불교와 대화하기는 너무 좋다. 저는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자, 근데 세 번째가 중요해요. 세 번째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거예요, 대화를. 왜냐하면 과학도 지금 해결하지 못한 영역들이 진짜 더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요즘 그 제임스 웹 그 로켓을 쏘가지고 어마어마한 사실들을 지금 이제 그 측정하는 기술이 발달돼 있잖아요. 저 이번에 이제 그런 동영상을 보면서 과학의 진보가 엄청나구나. 그 정교성이. 그런데요, 과학 전공자들한테 이제 여쭤보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뭘 타겟으로 최종적으로 목적으로 하냐 그랬더니 빅뱅의 메커니즘을 발견하기 위한 거예요. 과학은 빅뱅 이후의 세계를 다루는 거예요. 그리고 빅뱅이 실제 있는지도, 사실은 있었는지도 아직도 과학적으로, 이게 가장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받아들여진 거지, 그 외에도 다른 이론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불교는 이 빅뱅 이전의 이 언어화되기 이전의 기호화되기 이전의 세계에 대한 깨달음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넓은 영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불교가 아주 촘촘하게 이걸 데이터화해가지고 수식화해서 이걸 측정해서 검증해내는 일은 불교에서는 안 하거든요. 물질과학적인. 정신과학적인 것은 매우 섬세하고 정치하게 들어가 있지만 물질과학 쪽은 아직은 현대과학이 훨씬 더 앞서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를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는 것은 솔직하게 모른다고 하고 아는 것은 안다고 하고 모름과 알을 명료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서로 주제 선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와우, 너무 명쾌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윤회가 있냐 없냐. 여러분들 윤회 믿으세요? 불자라면 당연히 윤회를 믿어야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건 믿음의 영역이에요. 아직 죽어보지 않았으면 그걸 지금 현재의 언어로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 많은 과학적 연구가 1970년대, 80년대 되었습니다. 그 티베트 림포체들을 대상으로도 하고 뭐 체면을 통해서도 하기도 하고 많은 연구들이 있는데 80%는 윤회가 사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20%는 너무나 또 안 맞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윤회는 과학적으로 검증됐다고 하기보다는 남겨두는 게 낫다. 과학기술이 더 발달하고 더 정신문화하고 잘 연결이 됐을 때 그때 담론으로 이끌어와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티베트는 강하게 윤회를 믿잖아요. 근데 믿음 체계를 과학 체계에다 넣으려고 하면 대화가 안 됩니다. 신이 있냐 없냐, 신의 존재성, 철학에서 어마어마한 논쟁들을 해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이건 신앙의 문제예요. 불성? 불교에서는 우리 대승불교, 선불교에서는 불성을 이야기하잖아요. 사실 이것도 개념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체화된 분들에게는 이게 팩트고 사실이고 현상으로 바로바로 드러나는 거지만 체화되지 않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아직도 대상화된 거, 개념화된 거죠. 그래서 그런 영역들은 무한히 그냥 열어놓자. 그리고 과학기술이 더 발달하고 이 정신, 이 문화도 명상을 통해서 더 정교하게 체계화되고 이론적으로 그걸 다 검증해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서로 존중하면서 함께 하나 담론으로 이끌어가자.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더 이상 질문을 하지 못했어요. 너무 환희심에 차가지고 그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거든요. 이 이야기를 좀 길게 했는데요. 이 책의 저자 리처드 데이비슨과 데니얼 골만. 여러분들 데니얼 골만은 잘 아시잖아요. 이분은 감성지능을 최초로 라는 책을 쓰고 이쪽 분야를 아주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신 깊은 명상을 하신 분이면서도 하버드 심리학과 학부에서부터 쭉 공부를 하셔서 나중에 저널리스트, 과학 저널리스트까지 되신 아주 훌륭하신 1세대 명상가죠. 그리고 리처드 데이비슨은 이분도 1세대 명상가입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했듯이 하버드 학부 시절에 여름방학만 되면 방학만 되면 둘이 의기투합을 해서 인도에 가서 이제 명상을 한 거예요. 그때가 60년대, 70년대니까 히피, 펑크 뭐 이런 굉장히 반항적인 문화가 미국에서 아주 활발했거든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그 서양의 현대 문화, 문명에 반기를 들면서 새로운 정신세계를 찾아 나섰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양에 가보면 머리를 찔끔 줄겨 매고 막 수염 기르고 또 이상한 짓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또 뭐 이상한 거 먹고 해롱해롱 하면서 막 뭘 체험했다 그러고 시공이 사라졌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분별을 할 수가 없잖아요. 뭐가 좋은지. 그래서 마약도 하고 막 이런 분들이에요. 근데 다행히 불교 스승들을 만납니다. 그 중에서 고행가라고 하는 스승을 만나요. 이 두 분 다. 고행가는 현대 명상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인도 분인데 미얀마에서 큰 다국적 기업 설탕 회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돈은 엄청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편두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유럽, 미국, 뭐 일본 이 좋은 의사가 있다면 다 가서 치료를 해봐도 안 돼, 안 나서요. 근데 친구가 아주 친한 친구가 저기 우바킹이라고 하는 스승이 11코스 위파사나 명상을 하는데 아마 거기 가면 네가 병이 치유될 수도 있다. 한번 가봐라 하니까 이분이 이제 비즈니스맨 지금 매우 합리적인 분이잖아요. 그 이상한 말 하지 말라고 명상한다고 이게 나을 것 같으면 내가 벌써 갔다. 그래가지고 그냥 안 갔어요. 근데 친구가 와서 몇 번 이야기하니까 말 대접해 주기 위해서 갔는데 첫날, 이튿날, 3일째 되는 날 편두통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10일째 끝나는 날로 내가 진짜 이 두통이 있었나 할 정도로 사라졌어요. 와우.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이제 이 담마, 부다의 법을 청취하게 공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걸 확신을 해가지고 이제 이 회사를 다 청산하고 뭄바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이 11코스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족들한테 해보니까 막 사람들이 10일 만에 너무 깊은 경험을 하고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명상센터를 만들어서 뭄바이에서 한 서너 시간 가면 그 이가테뿌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털을 잡고 프로그램을 이제 잘 다시 정돈해가지고 가르치기 시작해요. 이때 리처드 데이비슨, 댄과 같은 이런 분들이 그 젊은 나이에 20대 때 가서 명상 공부를 합니다. 체험을 금방 하죠. 그래서 너무 좋으니까 이제 와서 뭐 방학 끝나고 오면 지도 교수가 너 뭐 했어? 논문 얼마나 썼어? 이제 늘 물어보거든요. 그럼 굉장히 이제 마음이 졸이고 하는데 이 두 분은 아주 당당하게 인도에 가서 명상을 하고 왔다고 하는 거예요. 이 책에 나옵니다. 그러면 아주 인상을 찌푸리면서 야, 니들 그 이상한 신비주의, 그 종교, 불교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나중에 여기서 석박사 못 한다. 정신 차리고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근데 그 말이 이분 두 분한테는 귓등으로 흘러내린 거예요. 아, 교수님은 지금 몰라요. 새로운 세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뒤로 이분들은 꾸준히 명상을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결국에는 위스콘신에다가 리치는 세계에서 가장 명상과학을 잘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놓고 그 다음에 명상을 가장 오래 한 고수들, 명상 고수들의 뇌 영상 사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연구는 데이터로 승부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 댄하고 리치 이 두 분이 학부 때 이 논문을 썼어요. 이 책이 원래 이름이 뭔지 아세요? Altered Traits예요. Trait는 우리 인간이 타고난 어떤 것, 이걸 이제 트레이트라고 하거든요. 이 타고난 습성이나 타고난 그 본질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명상을 가지고 이런 질문을 학부 때부터 한 거예요, 두 분이. 그래가지고 똑같은 제목으로 논문을 썼어요. 영어로 써가지고 이제 내놨는데 그때는 이제 막 둘이 이거 우리 내지 말자 해서 그냥 뒤에다가 밀쳐놨어요.
그리고 나서 몇십 년을 둘이 각자의 분야에서 연구를 하고 둘이 이제 의기투합이 된 거예요. 아, 이 정도면 이제 세상에 내놓을 만하다. 명상이 어떻게 발전돼 왔고 앞으로 명상이 어떻게 21세기 AI 시대에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한번 재밌게 써보자 해서 두 분이 이제 이 책을 쓴 겁니다. 근데 제가 마침 2017년도인가요? 우빠야 젠 센터라고 일본 선사의 미국계 일본 선사인데 그 비구니 스님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 리치 이런 분들의 데모처럼 명상과학을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매년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지만 젠 앤 브레인이라고 하는 5박 6일짜리 리트릿형 컨퍼런스 워크숍을 합니다. 가면 선원에 들어가는 것처럼 일과를 다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공양 시간 정확하게 지키고 공양하고 나면 선방에서는 이제 원력 청소하잖아요. 각자 저는 그때 법당 청소 소임을 맡아서 법당 청소를 했는데 다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청소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미나 발표하고 명상하고 또 오후 되면은 울력 시간이 있어요. 막 풀도 뽑고 또 청소하고 그렇게 해서 5박 6일을 했는데 중간쯤 되니까 리치가 저한테 오더니 한국에서 온 승려냐고 맞다고 그랬더니 자기가 책을 지금 이제 내서 곧 출판이 된다고 그러냐고 어떤 책이냐고 그랬더니 쭉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한국어로 바로 번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판권 어떻게 됐냐고 한국어 그랬더니 이미 팔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실망해가지고 이거 우리가 꼭 번역해야 되는데 연구소에서 그때 연구소 설립 직전이었어요. 그래가지고는 한국에 나오자마자 수소문을 해봤죠. 그랬더니 정말 희한하게 김영사에서 이쪽하고 인연을 이미 맺었어요. 그래가지고 김영사에서 이걸 시간을 걸려서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이 책을 정말 멋지게 잘 냈습니다. 그 목차를 한번 제가 쭉 보고 오늘은 어차피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저를 초대를 했으니까 그 차례를 한번 보시면요. 깊고 넓은 명상과학의 세계라고 하는 게 1장이고요. 2장은 고대의 단서, 3장은 하나의 가설, 1, 2, 3장은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기들이 어떻게 명상을 접하게 됐는지 그리고 고대 명상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고 또 그러한 것들이 현대에 줄 수 있는 그 혜택이 뭔지에 대한 것들을 나름대로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게 1, 2, 3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3장부터 하나의 가설, 4장 우리가 가진 최고의 것, 5장 평온한 마음, 6장 사랑할 준비, 7장 탁월한 교육, 8장 존재의 가벼움, 9장 몸과 마음, 그리고 게놈은 사실 이게 유전자하고 관련돼서 테로미어, 우리가 명상을 잘하게 되면 무병장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또 과학적으로 연구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여기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0장은 심리치료서의 명상, 11장은 수행자의 뇌, 12장은 숨겨진 보물, 그리고 13장, 14장인데 12장까지가 굉장히 촘촘하게 과학적으로 명상을 검증을 어떤 방식으로 했고 그리고 그 검증하는 방식 속에 사실은 정치한 과학적 방법이 아닌 것들도 굉장히 많다. 그래서 아주 철저히 과학적 방식을 한 것들만 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봤더니 우울증뿐만 아니라 강박증, 지금 현대 정신 질환에 관련된 것도 탁월한 효과가 있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도 아주 유용하고 그리고 긍정적인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리 의식의 기제들이 있잖아요. 공감력이랄지 또 회복 탄력성이랄지 그리고 세상을 보는 관점들을 잘 유연하게 순간순간 잘 정돈해가는 이게 명상의 다
다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효과가 나더라 하는 이야기들을 이제 아주 정리를 쉽게 잘 해놨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변성된 특성, 장기 명상을 한 사람들 또 그냥 아주 초보자들 그리고 전문적으로 우리 그 스님들처럼 수행을 하시는 분들의 뇌 사진을 찍어보고 초보자라 하더라도 명상을 조금밖에 안 하더라도 삶에 굉장히 유용한 그러한 효과를 주더라 하는 이야기들을 여기 정리해 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마음 14장, 14번째 장에서는 신경 가소성. 사실은 이 명상이 과학적으로 연구되면서 신경 가소성에 대한 게 이제는 사실로 받아들여지거든요. 이건 더 이상 이제 왈부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주 분명한 거예요. 80년대까지만 해도 뇌는 일부 뇌세포가 죽으면 소생하지 않는다, 재생되지 않는다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이 명상 쪽에서 뇌신경과학으로 그다음에 fMRI를 찍어서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어떤 특정 부위를 담당하는 뇌세포가 죽어도 그 옆에 있는 세포들이 이 스냅스, 가지를 계속 치면서 그 역할을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을 하면 할수록 뇌는 굉장히 건강해지는구나. 이런 이제 결론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게 지금 1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정리를 해놨거든요. 뭐냐 하면은 명상의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명상의 수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수준에 있는지 한번 가늠해 보세요. 제1수준. 첫 번째 1수준은 뭐냐면요. 달라이라마 스님, 틱나탄 스님, 숭산 스님, 아까 고행가, 뭐 또 미얀마 쪽에 있는 그 다양한 위파사나 스승들, 파옥을 비롯해서 뭐 마하시, 쉐우민 이런 큰 명상 대가들은 실제 그걸 몸으로 체화했어요. 그리고 그 수행체계에서 가장 최상위의 경험을 하신 분들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 그분들을 1수준이라고 서양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수준. 실제 체험을 아주 근원적으로 했고 그리고 그것을 이론과 함께 매우 쉬운 이 방법으로 이걸 대중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분들. 이게 1수준이에요. 서양 사람들 입장에서요. 2수준은 뭐냐 하면은 그 스승들에게 직접 배운 서양의 1세대 명상가들인 거예요. 근데 이때까지는 이 동양의 종교적인 믿음이나 이런 이 수행 체계들이 그대로 살아 있어요. 이 수준의 분들도. 왜냐하면 그거 아니면 그렇게 체험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대표적인 분이 제가 보기에는 잭 콤필드 같아요. 지금도 그분은 불교 명상을 표방하면서 다른 분들과 다르게 가르치거든요. 한국에서도 전번에 코로나 중에 그 줌으로도 이렇게 뭐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저도 여러 번 같이 만나서 워크숍도 같이 해보고 그런데 이런 분들은 몸이 체화돼 있어요. 그래서 그분 책 중에 위파사나의 스승들이라는 책도 있지만 더 유명한 책은요. 깨달음 후의 빨랫감이라는 책, 재밌는 책입니다. 이분이 이 동양의 구루들한테 스승들한테 가서 명상을 하고 끝날 때 막 엄청난 체험들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삶으로 돌아가면 완전 도인, 마스터처럼 삶을 달관하고 살 수 있어. 너무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딱 갔어요. 현관문을 딱 열고 들어가서 화장실을 갔는데 빨랫감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보자마자 신경질이 확 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순간 알아차리면 아니 내가 그 환희로운 그 명상의 순간들은 다 잊어버리고 이 빨랫감 때문에 화가 나? 이건 뭐야 도대체?
그래서 그걸 주제로 해서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어요. 수행이요, 수행이 완벽한 존재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수행은 끊임없이 지금 여기에 온전함으로 깨어서 끊임없이 알아차리면서 향상일로로 가는 게 수행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불교에서 수행은요, 원래 인도 산스크리트나 팔리어 원어는 바바나입니다. 바바나. 이것의 원래 뜻은 뭐냐면 경작한다 뜻이에요. cultivation, development. 이렇게 있는 상태를 잘 꽃필 수 있도록 경장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경작하는 거예요. 뭘? 몸과 마음을. 이게 수행이에요. 이 수행 안에 사실은 메디테이션, 명상, 컨템플레이션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포함된다고 봐야 돼요. 불교 입장에서 보면 적어도. 예. 이걸 전부 다 명상이라고 했을 때는 이건 삶이에요. 삶은 바로 명상이다. 명상은 바로 삶이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수행은 삶이고 삶은 수행이다. 이렇게 돼야지만이 사실은 본질이 드러나고 삶이 이 질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질적인 변화를 맛본 분들이 2수준입니다. 동양에서는 1수준이고 이 서양에서는 2수준이에요. 근데 2수준은 1수준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서양 사람들의 언어로 재구성한 거예요. 그네들의 문화에 맞게, 사고방식에 맞게 재구성해서 재편집한 게 지금 서양의 명상이에요. 근데 그 역할을 누가 가장 잘했냐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틱나탄과 달라이라마, 틱나탄 스님 중에는, 그리고 숭산 스님. 숭산 스님은 선불교 쪽에 있었지만 씨앗만 주고 실제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걸로 세계화되는 데는 바탕 역할을 했지 구체적으로 그분들이 이걸 갖다 쓰지는 않더라고요. 예. 쓰고 있지만은 표방하지 않아요. 예. 제가 나중에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게 2수준입니다. 그래서 2수준 명상가들을 여러분들이 만나보시면 벌써 딱 달라요. 말을 딱 하는 순간 벌써 이분은 명상이 몸에, 마음에 깊이 체화되어 있고 삶 속에서 이게 늘 드러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명상이 고수면 여기서 수행을 열심히 했으면 금방 알아볼 수가 있어요. 이 수준에서 3수준으로 간 게 이제 큰 사건이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가지고 보편화, 일반화, 과학화를 했습니다. 그 장본인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존 카바친입니다. 존 카바친. 매사추세츠 의과대학에서 이분이 뭘 했냐 하면은 스트레스 클리닉을 했어요. 근데 이분은 원래 MIT 공대의 분자생물학자였어요. 분자생물학 박사예요. 이분도 20대, 30대 때 젊은 시절에 인도에 가서 구루들한테 많이 배우고 마침 숭산 선사께서 보스턴 그리고 저쪽 브라운 대학 있는 곳 이런 데 가셔가지고 선사로서 같이 그 사람들하고 생활하면서 법문을 하셨거든요. 여러분들 그 숭산 스님 제자 중에 예일대, 하버드대 출신들이 많지는 않지만 있잖아요. 그때 제자들을 다 만든 거예요. 하루는 하버드 그 대 신학과에 이런 큰 멋진 강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초청돼 가지고 숭산 스님께서 법문을 하시는데 거기에 이제 뭐 그 우파이 젠 산타의 뭐 그 지금 아까 제가 이야기한 이 저자 만난 그분 예, 또 와 계시고 뭐 여하튼 기라성 같은 1세대 명상가들이 와서 법문을 듣는 거예요. 그 하버드 교수들, 학생들.
근데 거기서 이제 법문을 하시는 거죠. 근데 영어를 뭐 이제 농담이겠지만 15단어를 가지고 소통을 다 하셔요. 영어 15단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You don't know, I don't know, everybody don't know. Only don't know. 그래서 그분 숭산 스님 별명이 Only don't know였어요. Only don't know. 제가 이제 명상 저 스피릿 락이라고 샌프란시스코 거기에 이제 방문을 했을 때 우리 일행들하고 이렇게 막 이제 내려오는데 무슨 차가 아주 낡은 차를 타고 가던 한 노인이 갑자기 거리에다 세우고 나오더니 알로우 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보니까 제 콘필드예요. 거기 이제 그 우리로 말하는 방장이거든요. 그래서 코리안 망크가 아니냐고 그래서 맞다고 그랬더니 I'm a disciple of Master 숭산. 숭산 스님 제자라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Only don't know monk, only don't know master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런데 only don't know가요. 그냥 그 말이 아니에요. 일상적인 말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 보조 스님의 수신결에 보면 단지 불회하면 시즉견성이란 말에서 가져온 거예요. 단지 불회하면. 다만 모른다고 하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면 바로 그 자리가 우리 성품을 보는 것이다. 견성성불하는 자리다. 이 말을 미국에 가셔서 You don't know, I don't know, everybody don't know, only don't know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바로 들어가는 선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늘 또 그 제자들한테 썼던 이야기들이 just doing. 서양 사람들 당신이 가르쳐 보면은 뭐 따지고 묻고 뭐가 그렇게 질문이 많은지 나중에는 막 저기 해놓고 이제 just doing, just doing 그 말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only don't know, just doing. 우리말로 하면 모를 뿐, 할 뿐. 두 뿐 가지고 기라석군 같은 제자들을 배출해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잔 카바진입니다. 잔 카바진이에요. 그래서 잔 카바진의 마음챙김 기반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에는 정확하게 그 선사상이 깔려 있습니다. 제가 그걸 확인했어요. 이분이 중국에 한 600명 정도 MBSR 티처들을 이제 훈련하고 2013년도인가요? 한국에 오셨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 오실 때 여기 이제 안희영 교수님이라고 MBSR 한국 이제 그 연구소를 가지고 계시는 이제 사실은 존 카바친 직제자죠. 그분한테 간곡히 부탁을 했답니다. 한국에 자기가 오면 반드시 우리 이 한국 선불교의 최종장 몸에 체화하고 있는 불이중도법을 체화하고 있는 분을 꼭 만나게 해줘라. 저한테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누가 좋을까 하고 쭉 보니까 남진제, 북송담. 지금 사실은 간화선의 종장은 딱 두 분이라고 누구나 다 수자 스님들 말씀하시거든요. 남쪽에는 진제 큰 스님, 북쪽에는 인천 용화사의 성담 큰 스님, 이 두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성담 큰 스님을 친견하게 하려고 백방으로 수소문해서 오시려고 했더니 그때 건강이 매우 안 좋으셨어요. 그럼 누구를 만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일단 그 생각은 내려놓고 제가 동국대 그 선학 그 국제 세미나를 같이 이렇게 해보면 그 국제 선학자들을 봉암사에 모시고 하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봉암사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한국 불교의 정신의 산실이잖아요. 선불교 산실. 그때
최근에 입적하신 정명 선사께서 계셨습니다. 수자로서. 그래서 그 스님께서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서양 사람들하고 잘 균형감 있게 대화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스님께 연락을 드려서 이런 사람이 스님께 1박 2일 동안 가서 대담을 하고 스님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반가워하시면서 오시고 오라고. 그래서 그게 성사돼서 이제 내려갔죠. 팀을 꾸려서. 근데 오후 동안에 차담을 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파악을 해보니까 이 잔 카바찌는 자기가 지금 이 명상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세계화하고 있는데 그것의 핵심 바탕이 가장 중요한 바탕이 불이 중도의 가르침인데 이걸 숭산선사한테 자기가 배웠거든요. 근데 이걸 진짜 여기서 체화해서 삶 속에서 실천하고 있는 분이 계시는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질문을 계속 하는데 이 스님께서는 논리적으로 자꾸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답답해가지고 이제 저녁 공양 시간 때 스님께 제가 귀뜸을 해드렸어요. 이분은 이미 이론 다 알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확인하고 싶은 것은 이 선사가 불이중도법을 그냥 삶 속에서 바로 쓰는지 그것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저 사람이 그런 걸 바로 알까? 그래서 스님 요즘 그 서양 분들이 그냥 낮은 상태가 아닙니다. 깊이 체험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많고 1세대 명상가들은 이분 정도는 숭산 스님한테 직접 사사를 받고 4년 동안 승복을 입고 머리는 길렀지만 법사로 활동했습니다. 사실이에요. 그랬더니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에 아침에 했는데 말이 너무 잘 풀리는 거예요, 대화가. 그래가지고 점심 먹고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다음 일정을 하기로 했는데 일정을 다 바꿔가지고 오후까지 대담을 연장을 했어요. 그래서 늦게 이제 올라와서 저녁에 이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분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한국에 이 정신 문화가 그대로 살아있구나. 그래서 자기는 이 한국이 자기 마음의 본고장이라고 하는, 제가 미국에서 만났을 때도 한번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라는 말씀을 당당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미국으로. 그래서 장문의 이제 그 메일로 다시 한번 그걸 정리해 주셨고, 그 다음에 2014년도에는 대만에서 우리 그 전통 수행을 하시는 분들을 동남아, 대만, 중국, 싱가포르, 홍콩, 그 다음에 한국에서 한 10명 정도 초대를 했어요. 그리고 한 3, 40명은 MBSR 정식 티처들이에요. 자격증 받은 티처들 함께 한 공간에서 하루 종일 집중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숭산 스님 선사상에 깃든, 그리고 성철 스님의 그 불이 중도 사상이 잘 녹아져 있는 백일 법문에 녹아져 있는 불이 중도 사상과 MBSR을 비교해 가지고 논문 발표를 했어요. 그 발표 끝에 제가 정말 의도를 가지고 잔 카반진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자, 나는 지금 이게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는데 내가 궁금한 게 있다. MBSR에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8주짜리가 그 속에 이렇게 다 통합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불이중도다. 영어로 non-judgmental awareness. 비판단적 자각. non-duality and middle path. 불이 둘이 아닌 거죠. 둘이 아니다 하는 것은 뭐예요? 그냥 설명을 하자면, 이건 설명하면 이제 많이 희석되는, 설명하자면, 우리 공간에 뭐가 있어가지고 이 공간이 아늑해졌나요? 지붕이 있고, 천정이 있고, 창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이 공간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햇볕도 안 쬐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이 다보 빌딩이 세워지기 전에 이 공간은 어땠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죠. 예. 근데 이런 조건들이 만들어지면서 이 공간이 이렇게 다른 공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의 모든 현상들은 어떤 조건들에 의해서 둘인 것처럼 인식될 뿐이지 실제는 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둘이 아니면 똑같은 이야기야? 똑같다고 하면은 이건 연기법이 또 아니에요. 그래서 불이 중도를 표현하는 아주 정확한 표현은 불일. 하나가 아니에요. 불이. 둘이 아니에요. 중도. 그래서 중도인 거예요. 이게 이제 서양 사람들은 너무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래서 몸으로 체득해야 되는 것을 늘 이야기합니다. 근데 마음 챙김을 체화해서 가르치는 티처들, 특히 1세대 명상가들은 저는 이게 몸에 체화됐다고 봐요. 최근에 제가 곧 출판될 책입니다. 마음챙김 지도자를 위한 안내서, 영국에서 나왔어요. 근데 그 책을 제가 꼼꼼하게 보고 추천사를 써서 보냈거든요. 이제 9월 달에 아마 삶과 지식이라는 출판사에서 출판이 될 거예요. 마음챙김 관련 뿐만 아니라 자비명상, 그리고 한국에서 개발한, 본인이 개발한 어떤 명상 프로그램을 하든지 간에 그 책은 필독서라고 저는 봐요. 아주 깊이 있게 섬세하게 잘 정리해 놨어요. 거기에 불이 중도에 대한 설명을 너무 멋지게 해 놓은 거예요. 열심히 하면서 애쓰지 않기. 여러분들 지금 열심히 듣잖아요. 근데 너무 이렇게 애쓰면 금방 머리 아픕니다. 그죠? 딱 감이 오죠. 이게 불이중도예요. 열심히 하지 말라는 이야기, 열심히 하되 애쓰지 않는 거예요. 이완하되 각성력을 계속 깨어있음을 이어가는 거예요. 이게 마음챙김의 근본이에요. 본질이에요. 불교 명상의, 모든 불교 명상의 바탕입니다. 그거를 전 카바친이 정확하게 알고 체득하고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그 답변이 나오자마자, 그러면 네가 가르친 이 교사들이, MBSR 교사들이 이 비판단적 어웨어니스, 자각을 몸에 체화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그거 체화하기가 쉽지 않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바로 그럼 특별한 교육을 시켜야 하지 않느냐, 이 티처들한테는 이것만 해가지고 이걸 체험할 수 있도록 그게 선불교 이게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맞대. 근데 내가 지금 몇 살인지 아냐? 그래서 모른다 그랬더니 내가 지금 80대야. 80대에 또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으라고 해. 그래서 제가 막 웃으면서 맞다고. 근데 진짜 그건 진심이고요. 그리고 이 책의 저자 두 분도 이제 그런 입장에서 두 번째의 그 수준에서 자기들끼리 이걸 이제 풀어가는데, 두 번째 수준에 있으면은 첫 번째 수준과 두 번째 수준은 굉장히 깊어요. 그리고 뿌리를 상실하지 않아요. 그 뿌리에 항상 그 촉촉한 수분과 자양분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걸 넓게 펼쳐야 되겠다는 이제 원을 세운 거예요. 그 첫 번째 원을 세운 분이 존 카bat-zin이에요. 어느 날 11코스를 하는데 촥 의식이 열리면서 이거를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맞아. 스트레스라고 연결을 하자. 그리고 스트레스 클리닉에 이걸 접목을 시킵니다. 근데 마인드풀니스라는 용어는 어디서 가져왔냐 하면요.
연원이 어디냐면 염처경입니다. 혹시 염처경 공부하신 분 계시죠? 염처경은 모든 명상과학의 기본 텍스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서부터 다 파생됐다고 봅니다. 뿌리는 이거예요. 염처경이에요. 염처경은 붓다가 가르치신 수행법 중에서 가장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기술해 놓는 텍스트입니다. 짧지만 거기에 많은 정보들이 코드화되어 있어요. 염처경은. 그 염처는 뭡니까? 신, 수, 심, 법, 몸, 느낌, 마음이 사유, 대상, 이 현상들, 이거 법이잖아요.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 그래서 이 염처경을 독일계 승려인데요, 유대인인데 스리랑카 오셔서 평생을 수행하고 불자 그 출판사를 만들어서 대중들을 위한 이 포교서를 만든 분이에요. BPS라고 Buddhist Publication Society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출판사를 만들어서 수행하시면서 평생 그 일을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야나뽀니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 야나뽀니카라고 하는 분이 윗바사나 명상을 염처경을 통해서 하고 나서 미얀마 스승, 스리랑카 스승님들한테 배우고 책을 하나 씁니다. 그 책 이름이 The Heart of Buddhist Meditation이에요. The Heart of Buddhist Meditation. 불교 명상의 핵심. 이 책이 염처경 해설서입니다. 잔 카바친이 이 책을 보고 탁 영감이 온 거예요. 와, 마인드풀니스? 심리학에서 쓰거든요. 이걸 가져다가 이걸 기반으로 해서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자. 여기 이제 첫 주에 가면은 우리 오감을 일깨우는 건포도 명상을 합니다. 바디 스캔을 해요. 몸을 쫙 훑어가면서 감각 관찰을 해요. 이거 전부 이제 그 외다나 즉 두 번째 느낌 관찰에서 파생된 것들이에요. 호흡 관찰을 합니다. 신념처에서 가장 기본이 호흡 관찰이거든요. 호흡 관찰을 합니다. 요가를 갖다 넣습니다. 그때 벌써 1979년도에 첫 프로그램이 나왔거든요. 요가. 그다음에 이제 완전히 이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넣어서 8주짜리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그게 지금 이제 50년 가까이 되면서 수많은 마음 챙김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양산한 거예요.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프로그램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마음 챙김 기반 인지 치료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옥스퍼드 마인드풀니스 센터에서 개발을 한 건데요. 옥스퍼드는 사실은 굉장히 겨울 되고 그러면 우중충합니다. 그래서 거기 자살자들이 많아요. 특히 우리 학생들이 제가 있을 때도 뭐 자살하는 사람 여름 봤거든요. 그래서 막 윌리엄스라고 하는 성공의 신부님이신데 거기 인지심리학자로 아주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그분이 정말 이 자살 연구를 하면서 안타까운 게 우울증으로 진행이 되다가 자살로 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우울증을 잘 치료할 수 있는 게 뭘까 고민을 하다가 약물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약을 오래 쓰면 이제 또 부작용이 생겨요. 그래서 약물을 쓰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다가 잔 카바친을 만납니다. 존 카바친을. 그리고 저기 티즈데일이라고 캠브리지 대학의 또 그 인지과학자, 인지심리학자, 그다음에 저쪽에 카나다의 진델 시글 토론토 대학 이 세 분이 의기투합을 해서 존 카바친을 모셔가지고 인지치료 기반, 인지 기반, 마음 챙김 기반 인지치료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근데 타겟팅이 뭐냐? 정확한 초점이 뭐였냐면은 우울증 재발 방지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주 엄격한 실험을 해가지고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약 먹는 것보다도 조금 더 효과가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건 국가적 차원에서도 이걸 쓰죠. 그래서 지금 카나다, 미국, 영국에서는 보험이 가능할 정도로 이걸 국가에서 받아들이고 과학화된 프로그램이에요. 예, MBCT.
그 이후로 이제 사실 다양한 프로그램이 나왔지만은 주목해야 될 프로그램은 뭐냐 하면은 이 자비 관련된 프로그램이에요. 이거는 컴패션 기반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러니까 연민과 사랑과 연민을 기반으로 해서 사무량심 그 초기 경전에 있는 자비경을 기반으로 해서 사무량심 수행을 과학화한 프로그램들이 스탠포드, 에모리, 하버드 이런 대학에서 막 쏟아져 나와서 지금 수년이 지나면서 거기에도 과학적 연구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축이에요. 하나는 마음 챙김을 기반으로 한 현대 명상 프로그램들이고요. 또 하나는 컴패션, 자비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들이 과학화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정말 공감과 공존, 공유의 문화가 확산되지 않으면 공멸로 갈 수 있는 위험한 사회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명상과학을 체계적으로 쭉 공부하고 몸으로 체화해 가면서 한국은 이 정신문화, 명상의 정신문화의 원석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원석을 서양의 그 탁월한 분들이 잘 가공을 해가지고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 목걸이 이런 걸 만들어서 이쪽으로 계속 보내고 있잖아요. 우리는 또 무분별하게 그걸 받아서 해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잘 안 맞아요. 그 변형됐기 때문에. 근데도 그냥 무작정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우리가 개발을 하자 이제. 그리고 또 그쪽으로도 보내고. 그래서 제가 개발한 게 HST, Heart Smile Training이라고 하는 자비 명상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이제 10년이 넘으면서 이번 최근에 3, 4일 전에 삼천각에서 한 32명의 하트 스마일러, 우리는 이제 하트 스마일러라고 합니다. 티처들을 이제 배출을 했어요. 이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시간이 훨씬 많이 걸렸죠. 한 4년 넘게 걸려서 다양한 것들을 이제 훈련해가지고 이제 밖으로, 세상 밖으로 이제 나와서 아마 이제 내년부터는 제가 안 하더라도 그분들이 여러 분야에서 이제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한국에서도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과학적 검증 절차를 계속 거쳐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만든 이 프로그램도 사실은 하버드 의대 그 수련병원 그에서 지금 이제 코로나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 지금 2년 반 동안 중지했다가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2, 3월경에는 제가 가서 한국에서 하는 걸 그대로 가르쳐 가지고 효과성 검증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그 연구소에서 MSC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한국에도 자주 오셨는데 코로나 전에는 크리스토퍼 거머라고 하는 교수님하고 또 여성 교수님 한 분이 같이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는데요. 그 프로그램은 자비 명상 프로그램에서 가장 빨리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비, mindful self-compassion, 자기 자비에 대한 전문화된 프로그램이에요. 자기 자비? 무슨 자기 자비가 필요해? 우리가 초기 경전을 보면요, 자기 자비가 타인 자비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자비 명상을 할 때요, 타인에게 자비의 마음을 먼저 보내지 않아요. 이 몸과 마음이 자애와 사랑으로 연민으로 가득 찼을 때 그때 보내기 시작합니다. 대상을 선정해가지고. 그러니까 먼저 자기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전체 지금 일반 문화, 세속 문화에서는 자기를 뭐 어떻게 하면 이기주의라고 하고 이렇게 잘못된 이제 이 통념들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셀프 컴패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마인드 오브 셀프 컴패션 프로그램이 세계화되면서 중국에도 한성에서 10만 명의 티처들을 양성하고 있다는 제가 소문을 4, 5년 전에 들었어요. 거긴 단위가 커요. 우리는 100명, 200명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해서 자비 명상 프로그램이 저는 더 먼저 많이 퍼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윤활유와 같아요. 마음챙김 프로그램이 자비 명상 프로그램하고 만났을 때요, 훨씬 더 원활하게 명상이 잘 됩니다. 저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지도를 하잖아요. 저한테는 뭐 10년, 20년 마음챙김, 미얀마에서 막 전문으로 하신 분들 오시거든요. 근데 그분들 딱 제가 대화를 해보면 가슴이 막혀 있어요. 가슴이.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이야기해요. 너무 드라이해졌다고. 15년 했는데 뭐가 있는 그대로 통찰은 되는데 가슴은 그냥 차갑고 답답하고 어떨 때는 자비 명상이 필요합니다. 자비 명상 해보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자비 명상하고 나서 확 풀립니다. 의식이 확 넓어집니다. 확장되고 구체화되고 따뜻해지고 친절해지고 이게 사실 대승불교의 핵심이고 선불교도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티베트 불교에서요 가장 강조하는 게 보리심이에요. 깨달은 마음이에요. 깨달은 마음. 근데 달라이라마 스님 늘 강조하시는 게 깨달은 마음은 연민심, 대연민심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연민심 뭐예요? 중생들의 아픔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 가득히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게 현대 명상의 큰 축인데 저는 이 명상이 3세대에서 과학화되면서 굉장히 빠르게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는 불교니 종교니 영성이니 이런 말이 다 빠져버려요. 그래야지 이게 대중화되고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편을 쓴 거예요, 이분이. 선교 방편을. 그래서 이분 강연할 때 보면요. My master is Master 숭산. My old master. 그분 다양한 스승들이 있죠. 늘 그렇게 밝히고서 그렇지만 자기는 불교를 가르치지 않는다. 단말을 나눌 뿐이다. 아주 투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든 천주교인이든 뭐 종교에 불문하고 누구나 다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불교의 카테고리 속에 틀 속에 가둬놓으면 단만은 이거는 더 이상 퍼져나갈 수가 없어요. 단만은 공기와 같은 겁니다. 공기에 크리스천 에어, 부디스 에어, 이슬람 에어 있나요? 없죠. 공기는 공기일 뿐이에요. 다름한 세상의 이치와 우주 만유의 이법이에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소유해요? 그 입장에서 3세대 명상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낮게 보시면 안 돼요. 물론 이걸 제대로 몸으로 체화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맥 마인드풀니스, 마음챙김 반역이라고 하는 책이 나올 정도로 이제 비판적인 서적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그런 비판적인 관점을 가진 서적과 그런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굉장히 건전해지는 길이라고 봅니다. 그런 비판 없이 가면 안 돼요. 예. 그래서 3세대는 그렇게 과학화된 명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4세대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 아주 빠르게 확산되고 보편화되고 있는 게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디지털 기기를 기반으로 해서 앱을 출시하는 겁니다. 앱 중에서 가장 큰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게 이제 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죠. 명상 전문가들이 처음부터 이걸 잘 해서 프로그램을 아주 잘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헤드스페이스입니다. 앤디 패디콤이라고 하는 영국 승려였던 분이 그분이 이제 세속에 나와가지고 회사를 차려서 이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이게 이제 헤드스페이스인데 헤드스페이스는 2018년도에 누굽니까? 빌 게이츠 이분이 자기 블로그에 올렸어요. 1년에 5권의 책을 자기가 선정해서 이제 거기에 코멘트를 이제 동영상으로 해서 하는데 그때 2권이 명상에 관련된 책이었어요. 2018년 빌 게이츠 블로그 찾아보세요. 누구나 다 볼 수 있어요. 거기에 첫 번째 책이 유발 하라리의 그 21세기를 위한 20가지
대안인가? 답변. 그 책이었고요. 또 하나는 앤디 패드콤이 쓴 마음챙김 관련된 책이었어요. 여기에 이제 이 앱하고 관련되어서 이 빌 게이츠가 그때 아마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서 생각이 나요. 나중에 이혼 소식을 듣고 아, 그분이 엄청 힘들었구나 그때. 그때 명상을 찾았던 것 같아요. 정확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 부인하고 자녀들 해서 5명이 앤디 패디콤을 자기 집으로 그 디지털화된 집이잖아요. 빌 게이츠 집은 딱 들어가면 막 클래식 음악이 나오고 막 빛이 바뀌고 뭐 이런 왕궁 같은 집에서 5일간 5박 6일간 이제 개인 지도를 받은 거예요. 명상. 그리고 그 영상을 찍어서 자기가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 뒤로 이 헤드스페이스의 구독자가 몇 천만이 늘었어요. 그게 셀럽의 힘이에요, 그게. 그 이외에도요, 지금 4천 개 넘는, 지금 더 많을 거예요. 영어로 된. 한국에도 뭐 하루 명상, 전문 이제 명상 회사 무진 어소시에이츠라고, 그분도 이제 하트 스마일러고 제 제자인데, 이제 그분이 하는 회사도 앱도 있고요. 혜민 스님이 이제 하다가 넘겨주신 코끼리, 그다음에 마음복이라고 실리콘밸리에서 그 차드 맹탄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한국에 도입해서 하고 있는 유정은 선생님의 이제 마음보기. 뭐 그 외에도 다양한 앱들이 한국에도 막 쏟아져 나왔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책에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화되지 않았다, 아직은. 검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막 이걸 과대선전했다가 소송이 걸린 적도 있답니다. 예. 그렇지만 효과가 어느 정도까지 있는 거죠. 근데 저희 학생들도 이거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가니까 너무 이렇게 정체되는 거예요. 명상 앱만 가지고는. 그래서 프로그램에 왔다고. 근데 진짜 직접 마스터한테 배워보니까 너무 좋다고. 그래서 명상은 일단은 대면으로 해야 돼요. 대면으로 하고 비대면으로 하면 이제 시너지 효과가 있지만 처음부터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놓치는 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지에 들어갔을 때 스승이 정확하게 보고 그 다음에 해서 안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안전해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맹점이 있긴 있지만 이 책에서 그걸 4수준이라고 합니다. 과학화되지 않았어요. 근데 5수준을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14장에 나옵니다. 5수준은 디지털 문명 시대의 이기를 잘 활용해서 인공지능이 측정하고요. 지금 나의 뇌의 상태, 몸의 상태를 측정하고 진단해서 거기에 맞는 명상 프로그램을 추천해 주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 하면 여러분들이 내가 자꾸 보는 것들은 어떻게 알고 옆에 갖다 놔요. 그러니까 나는 그 생각만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편향을 유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수는 보수만 이제 옳다고 생각하고 진보는 진보는 옳다고 하는 그 원인이 인공지능에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굉장히 과학화된 명상 앱이 나올 것이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고 저도 명상과학연구소에서 최종적으로는 그런 앱이 만들어진다면 지금까지 측정할 수 없었던 것도 측정해낼 수 있고 그리고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사람들에게 맞게 명상을 추천해 줄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안전하게 지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겠구나. 이런 이제 환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길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지가 않았어요. 근데 언젠가는 꼭 오리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시대가 어디로 가고 있냐면요. 뇌를 해킹하는 시대입니다. 뇌를 해킹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것을 건전하게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것은 고대의 지혜 전통이라고 저는 봅니다. 고대의 지혜 전통은 윤리 도덕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명이
지금 쑥 너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그걸 정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갈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singularity, 특이점이라고 하죠. 이때 이제 우리 인류 문명이 확 질적으로 변하는. 근데 그 밑에서부터 이게 차곡차곡 많은 것들에 대한 담론이 인문학적 담론과 통합적 담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확 뜨면 지금 인류 재앙이 올 가능성이 너무 큽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분이 유발 하라리잖아요. 2200년대 되면 그 호모데우스라는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 인간 몸 안에 칩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엄청난 능력을 가진 인간이 탄생할 수도 있다. 이걸 호모 뭐라고 합니까? 사이보그. 호모 사이보그인 거예요. 여러분 중에 지금 호모 사이보그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 한 60년만 더 살면, 제가 이제 60대거든요. 120살까지 산다는 이야기네요. 그때는 아마도 정말 이러한 것들이 일상화돼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 근데 그게 유토피아가 되려면 명상에서 이야기하는 진짜 함께 공존하고 공유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정말 좋은 선한 의지를 가지고 공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이런 인간 종들이 많아졌을 때 우리보다 더 능력이 출중한 AI 사이보그가 보고 이것들 있으면 진짜 힘들어. 그럼 다 해쳐버릴 거 아니에요. 제거해버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들이 착하거든요. 그리고 이것들이 있으니까 훨씬 더 삶이 풍요로워. 지들 삶도. 그러면 공존하는 거죠. 그래서 명상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말 본질적인 기제들을 잘 갖추고 있다. 지금 명상과학은 이 기제들을 발견하기 위한 쪽으로 많은 것들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효과성 검증은 이제는 뭐 당연한 거예요. 효과성. 근데 왜 그 효과가 나는지, 그 기제가 뭔지, 메커니즘이 뭔지를 발굴해 가면 제5 수준의 명상 프로그램이 나오고 그런 문화가 함께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시간 40분 하라고 그랬는데요. 또 질문하실 시간을 좀 남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영청해 주셔서. 그러면은 질문이 한 장 들어와 있는데요. 예. 명상에 들려고 해도 망상이 자꾸 들어 여의치 않은데 망상을 아예 없애려면 어찌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명상과 망상은 백지장 한 장 차이입니다. 그래서 명상을 잘 하려면 망상을 절대 없애서는 안 됩니다. 역설이죠? 망상 없이는 깊은 명상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망상은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있는 그대로 흘려보냈을 때 망상의 자리에 명상이 떠오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내가 탁 가보자 하고 있으면 나는 무념무상으로 바로 들어가야 돼. 그게 망상입니다. 그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앉으면 생각과 감정들이 계속 소용돌이 치다가 점점 호흡을 보고 있으면 가라앉으면서 스스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때까지 뭘 해야 되느냐? 망상이 있으면 있는 대로, 감정이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지금 이대로 있는 그대로 봐주는 거예요. 이게 망상을 잘
그래서 옛날 문헌들을 보면 망상을 끊는다, 망상을 없앤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옛날식 표현이에요. 근데 이제 마음챙김이나 이게 보편화되면서 표현들이 굉장히 정교해집니다. 그리고 현대인들 감성에 맞게 변해요. 그래서 저도 절대로 명상 그 언어를 쓸 때, 그리고 스크립트를 만들 때 뭔가를 없애라, 끊어라 이런 말 절대 안 합니다. 그 개념에 걸려요. 망상 끊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망상이 번뇌가 즉 보리가 되도록 허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번뇌 즉 보리라고 하잖아요. 번뇌가 바로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이 바로 번뇌고 이걸 불이법이라고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불이중독법. 그러니까 명상 초입부터 이게 몸으로 체화되는 것이 진짜 건전한 명상이지. 아, 내가 망상을 끊고 완전히 청정무구한 무념무상의 상태로 들어야지 하면은 그 상태도 안 됐는데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도산으로 하는 거예요. 주변에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불이법을 쓰지 않는 거예요, 중독법을.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는 법을 썼기 때문에 이상해져요. 그리고 자기가 깨달았다고 막 호언장담하고. 그분들은 전부 불이중도에서 벗어나서 뭔가를 이걸 유의법한 법을 쓰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예. 열심히 망상하세요. 그럼 명상이 됩니다.